최근에 공개된 그 영상 다들 보셨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숨을 좀 헐떡이거나 얼굴이 유독 붉어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장면 때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살이 찐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탈북한 전직 연구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부터 오직 김 씨 일가의 만수무강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비밀 연구소의 실체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문과 진실을 구분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상에서 김 위원장이 숨가빠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건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죠. 아, BMI요? 네, 키와 몸무게만 알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김 위원장의 키가 한 170cm, 몸무게는 140kg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170에 140kg.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BMI가 무려 48.4가 나옵니다. 48.4요? 잠깐만요. 그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보통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죠? 보통 25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요. 30만 넘어가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48.4라니. 비교 대상을 좀 찾아보자면 일본 스모 선수들 평균 BMI가 45 정도입니다. 스모 선수보다 높다고요? 와, 아니 그런데 스모 선수들은 그 몸으로 엄청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량도 상당할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살이 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의 한 대형 보험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상 수명을 42세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42세요? 네. 물론 이건 그냥 예측일 뿐이지만 그만큼 객관적인 수치들이 좋지 않다는 의미겠죠.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그런데 그런 극도의 비만 상태가 신체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 지도자라는 자리에 압박감과 결합되면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관련 내용도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극심한 불면증과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불면증이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이 심장신경증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황장애와 아주 유사한 증상입니다. 공황장애요? 네,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아, 공황장애라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화가 나면 주변 간부들이 겁을 먹고 슬금슬금 피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인가요? 네. 한 탈북 고위 관료의 증언에 따르면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면 그쪽으로 피하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또 그쪽으로 피할 정도로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감정 기복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을 텐데 북한의 밤식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죠. 네, 현재는 장수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아,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근데 이 연구소가 만들어진 배경부터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동생이랑 경쟁하던 시절이었어요. 아, 김평일과 경쟁하던 때요? 맞습니다. 그때 아버지 김일성의 환심을 사려고 아버님의 만수무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연구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와, 아버지 건강 챙기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기 권력 기반도 다지고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더 재밌는 건 이 연구소의 운영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이요? 하나의 거대한 기관이 아니라 만청산 연구원, 청암산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이렇게 3개의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아, 서로 경쟁을 시킨다? 그 전형적인 분할 통치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독재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방식이죠. 저쪽에서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충성심은 더 강해지고요.
정말 교묘한 통제 방식이네요. 그렇죠. 이 세 곳에 소속된 연구 인력만 약 2,500명에 달하는데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0명의 최고 두뇌들이 오직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의 생명 연장만을 위해 연구를 한다. 그리고 보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해서 가족에게조차 연구소의 정확한 이름이나 연구 내용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요? 늘리는 소위 혈액교환 연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돼서 그 연구원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연구 내용을 동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이건 단순한 보안 유지가 아니라 공포 정치 그 자체네요. 그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다면 그 2,500명의 엘리트들은 대체 무엇을 연구했던 걸까요? 전직 연구원들의 증언을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냉동생물학 연구입니다. 냉동생물학이요? 말 그대로 냉동인간 기술을 연구한 겁니다. 네, 냉동인간이요. 그 SF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일단 몸을 얼려두었다가 수십, 수백 년 뒤에 치료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깨어나겠다는 발상이죠. 아니 그걸 1990년대 북한에서 진지하게 연구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건가요? 놀랍게도 1990년대 초에 이미 동물 실험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심장이 멎은 후 30분 안에 체온을 영하 3도로 급격히 낮추고 놈의 혈액을 모두 빼낸 뒤에 부동액을 채워서 액체 질소에 보관하는 방식이었죠. 관련 논문까지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와, 하지만 동물 실험이랑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 뇌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던 겁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동면에 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절박함이 낳은 비과학적인 희망이었군요. 그렇죠. 또 다른 연구는 어떤 게 있었나요? 식품 보약화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말 그대로 김 씨 일가가 먹는 모든 음식 재료를 보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음식을 보약으로요? 예를 들어 그들이 먹을 고기나 우유를 생산하는 소, 돼지에게 사료로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이나 키토산 같은 걸 먹이는 겁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약재를 짐승에게. 네. 그러면 그 약효 성분이 고기나 우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는 논리죠. 와, 가축을 살아있는 약 캡슐처럼 사용했다는 거군요. 그 발상 자체가 참 기묘하네요.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약초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비료처럼 주면 채소가 그 성분을 흡수해서 약초 채소가 된다는 발상이었죠. 여기서 더 나아간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사과라는 겁니다. 단백질 사과요? 그건 또 뭔가요? 겨울철에 사과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개의 사체를 묻는 겁니다. 네, 개의 사체를요? 네. 사체가 부식되면서 나는 열이 나무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질소 성분에 영양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봄에는 또 동면에서 깨어난 고단백 개구리를 잡아서 묻어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사과에 흡수돼서 특별한 사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실행했던 아이디어라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긴 한가요? 물론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근거는 매우 희박하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과학과 미신 사이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떠오르네요.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그들처럼요.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장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 아니었을까요? 바로 유전이라는 거대한 병말입니다. 네,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심근경색, 아주 명확한 가족력이네요. 네, 김일성 사후에 시신을 방부 처리하면서 부검을 했는데 심장 혈관이 혈전으로 거의 꽉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같은 병으로 사망했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지금 역대급 비만 상태라면 이건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김정은의 상태를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유전병도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 결석도 유전이 되나요? 가족력의 감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이 병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끔찍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김일성의 신장결석 제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내 신장결석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160명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단 한 사람의 시술 성공률을 높이려고 자국민 160명을 실험용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의료 윤리를 넘어서 그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1985년 평양 주재 소련 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에도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신장결석을 앓고 있다고 기록했을 정도니 이 질병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전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모 선수보다 높은 BMI 48.4의 극심한 비만 상태에 네, 심혈관 질환과 신장결석이라는 뚜렷한 가족력도 물려받았고요. 여기에 공황장애와 유사한 심장신경증과 극심한 불면증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 체제는 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2,500명이 넘는 최고 엘리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냉동인간 같은 첨단 기술부터 단백질 사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건강 염려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라는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과학과 비과학, 첨단 기술과 주술적 믿음이 뒤섞인 이 기묘한 생명 연장 프로젝트는 오직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것이 종속된 시스템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태롭게 운영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엘리트가 동원되는 시스템. 만약 이 절대적인 권력의 중심이 예고 없이 무너진다면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 폐쇄적인 국가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